안녕하세요. 인생대학과 조익공동체 오늘은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것이고 수업 내용은 더 총명하고 더 예리하고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해입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뇌는 하늘보다 넓다입니다. 뇌는 하늘보다 넓다. 둘을 나란히 놓아두면 뇌 안에 하늘이 쉽게 들어가고 더구나 당신도 들어가니까. 뇌는 바다보다 깊다. 푸른 것과 푸른 걸 담아보면 뇌가 바다를 흡수하니까. 양동이 속 스펀지처럼. 뇌는 신의 무게와 같다. 둘을 나란히 들어보면 다르기는 해도 그 차이는 음절과 음의 차이 정도라네. 여기서 뇌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에 뇌 혹은 마음과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가깝죠. 하지만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마치 음절과 소리가 명확히 다른 것처럼 둘은 서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의 메시지는 여기서 뇌 혹은 마음과 하나님의 유사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뇌 혹은 마음의 중요성과 광대함을 기리려는 것입니다. 음절이 소리를 나타내듯 뇌 혹은 마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죠. 그러나 그 다름은 실제적이고 근본적입니다. 그 다름은 하늘과 대양만큼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죠. 구로다 사부로란 시인의 어느 날 어느 때라는 제목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푸르고 아름답다는 그저 그것만으로 어쩐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때는 없는가.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분수도 쓸쓸하게 가지를 떠나는 낙엽 한 잎마저 어쩐지 기쁨에 겨워 춤추는 양 보이는 그런 때가. 이 시 어느 날 어느 때의 옮기인은 유정이란 분인데요. 최영미 시인은 이 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런 때가 내게도 있었다. 노랗게 물든 은행잎을 보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고 푸른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점을 온 마음 다 바쳐 사랑하던 때가 내게도 있었다. 하늘을 쳐다보며 걷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었다. 분수처럼 솟아올랐다 허무하게 땅에 떨어지는 인생. 어차피 떨어질 바에야 하늘 높이 올라가 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이 시에 관해서 썼네요. 이 시의 저자인 구로다 사부로는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는데 전후 세대 일본 시인들이 모두 원자 폭탄과 패전국의 아픔을 노래할 때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을이 허무하고 쓸쓸한 낙엽 한 잎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겠지만 이 시인은 어느 날 어느 때 이 시 외에 가을날 오후 3시, 해질녘 30분처럼 일상의 어느 순간을 포착해 전혀 다른 세계의 일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잠언 23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사야 11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이자 CNN 의학 전문 기자인 산제이 굽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의사로서 목적의식이 분명한 삶을 살고자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내원한 환자들은 의사인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요. 의사 생활을 한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어떤 수술이든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환자 가족들과 면담을 할 때 흥분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자신은 언론사의 기자로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뉴스 거리가 될 만한 사건을 의료 현장이란 최전선에서 보도하는 일 또한 사명을 다해 겸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봄 산제이 굽타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데빌 닥스의 회원들과 몇 주간 이라크에 머물렀답니다. 그들은 사막을 여행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들을 돌보고 흔치 않은 도전적 상황을 함께 극복하면서 많은 날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데빌 닥스 회원 몇이 산제이 굽타에게 달려와서 기자가 아닌 외과 의사 역할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답니다. 상황인즉슨 한 젊은 중위가 뒤통수에 총을 맞고 쓰러져서 사망한 줄 알았는데 데빌 닥스 캠프로 옮긴 후에 다행히 맥박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는 아직 살아있기는 했으나 수술이 시급했고 산제이 굽타가 그 지역에서 유일한 신경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굽타는 환자를 임시 수술실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환자를 살펴본 결과 뇌압을 안정시키고 고인피를 제거하기 위해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하는 두개골 절제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굽타는 먼지투성이의 사막 텐트 안에서 적절한 도구 하나 없이 블랙 앤 데크 드릴, 이 드릴의 칼날 부분을 꺼내 살균부터 했습니다. 그리고는 멸균 장갑을 씌운 드릴로 두개골을 열고 뇌의 외피층을 해부해 혈전과 파편을 찾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굽타는 환자의 뇌를 묵은 상태로 덮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뇌방염이나 뇌염이 발생해서 환자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수액 주머니가 먼지가 풀풀 나는 텐트 안에서 유일한 멸균 붕대 대용품이었습니다. 굽타는 이 대용품으로 환자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환자는 벌레혁호 전투 헬기에 실려 쿠웨이트로 후송되었습니다. 굽타는 그 환자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심지어 그 환자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샌디에이고의 한 의사에게서 젊은 중이 환자 헤수스 비다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환자가 무사히 살아남았으며 잘 지낸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산제이 굽타는 헤수스 비다나를 직접 만날 수 있었고 서든 캘리포니아 의과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할 때 그를 게스트로 초대했습니다. 거기서 헤수스 비다나는 열렬한 기립박수를 받았죠. 뇌 손상의 위험 속에서 헤수스 비다나를 살린 일은 자신의 삶을 통틀어 가장 짜릿한 경험 중 하나였다고 산제이 굽타는 고백합니다. 헤수스 비다나의 사례는 뇌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외상을 극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고 복구 가능성도 크다고 산제이 굽타는 말합니다. 신경외과 의사인 그가 최근에 평생 동안 명석한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신 연구를 공유하고 로드맵을 제시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바로 Keep Sharp, 늙지 않는 뇌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더 총명하고 더 예리하고 더 나은 판단을 하기 위한 전략과 정보를 배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 신체 기관입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더 나은 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이기적인 경험이 있어서였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통찰력을 듣고 뇌를 예리하게 유지하며 뇌의 쇠퇴를 막는 방법을 미리 알고 수행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과정을 통해
더 생산적이고 인생을 힘들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배웠으며 이런 지식을 이제 모든 이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우선 노화하는 뇌에 관한 오해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노년기에 치매는 피할 수 없다라는 오해입니다. 치매는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나이와 관련된 뇌의 변화는 질병으로 인한 뇌의 변화와 다릅니다. 나이와 관련된 뇌의 변화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어떤 나이에도 가능하며 특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도하는 등의 인지적 자극이 가해지는 활동에 참여할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억력은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뇌에는 새로운 신경세포의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알츠하이머 병을 포함한 인지능력 저하를 진단받은 사람들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십자말풀이를 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십자말풀이는 단어 찾기 능력과 관련된 뇌의 일부분만을 자극합니다. 이 부분은 뛰어난 단어 능력을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으나 전반적인 측면에서 뇌를 똑똑하게 유지시켜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도구 같은 퍼즐을 즐기는 일은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십자말풀이를 하는 행위가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뇌를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정신 건강을 활동적으로 유지하면 인지능력 쇠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오해는 뇌세포는 타고나는 것이다. 뇌의 배수는 고정적이다. 뇌의 손상은 영구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한정된 수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나며 이 신경세포들은 한번 손상되면 교체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과학자들은 뇌는 바꿀 수 없으며 한번 고장나면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는 평생 가소성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에 반응해 스스로를 재배선할 수 있습니다. 가소성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물체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원인이 사라져도 그 형태가 유지되는 성질을 말하며 뇌의 가소성은 뇌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뇌의 가소성은 뇌가 회복하는 힘으로써 뇌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화하려는 특성입니다. 최근에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 신경 연결망을 전기 회로의 배선 구조에 빗대어서 뇌의 뉴런 연결망은 강하게 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배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뇌는 기계적인 부품이나 전기적 배선 구조와 달리 늘 변화하고 환경에 순응하면서 자기 자신의 회로 연결망을 유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변경시켜 나가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을 처리하는 뇌의 한 부분을 뛰어난 청력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습하는 사람은 미세한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분을 재배선합니다. 뇌는 환경과 기타 요인에 의해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몸 및 마음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이죠. 외부 충격 등 어떤 요소에 의해 뇌의 구조나 배선에 변화가 오면 마음과 신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역으로 의지나 습관 등을 통해 마음과 신체를 변화시키면 뇌가 재조직될 수 있다는 것이죠. 뇌의 가소성은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과 몸을 변화시키면 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꾸준히 스쿼트를 하면 연관된 근육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집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습관을 바꾸고 공부를 하며 순간 욱하는 성질을 계속 잘 참아내고 쓰지 않던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을 시작하면 뇌의 배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 꾸준히 하면 그 능력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는 밀도가 높아지며 연결이 강화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뇌를 건강하게 하는 것으로 식생활, 십자말풀이, 고등교육 등을 꼽겠지만 뇌의 건강은 전적으로 신체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나이, 유전적 요인 같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함으로써 이들을 극복하고 가능한 한 오래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하는 것 중 유일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 제4장을 운동의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운동의 기적. 2018년 초 미국 신경학회는 운동이 뇌 기능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해 의사들이 최선의 처방을 내리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치매의 전적격인 경도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치매가 되기 바로 직전 단계를 말하는 거죠. 경도 인지장애 환자를 치료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약은 있지만 경도 인지 장애 치료를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약은 없습니다. 더구나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질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양리학적 요법 또는 식생활을 탐구하는 양질의 장기적 연구는 전무후무합니다. 단 과학자들이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은 운동은 반드시 권장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체 활동 부족이 인지 능력 저하와 치매 발현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 뇌건강위원회의 창립 멤버인 메이오 클리닉의 론 피터슨 박사도 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데 참여했습니다. 피터슨 박사에게 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 물었을 때 피터슨 박사는 단연 운동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이 작성된 가이드라인은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합니다. 뇌 연구에 일생을 바친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신체 활동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적은 양의 운동만으로도 뇌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만 해도 큰 변화를 성취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주일에 적어도 150분 정도의 규칙적인 신체 운동을 더하고 인터벌 운동은 다양한 수준의 속도, 강도, 노력을 번갈아 시행해서 몸이 운동 루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운동의 주된 효과는 혈당 조절입니다. 당분이 혈액 속에 가만히 머무르게 하는 대신 당분으로 근육에 연료를 주입하게 만들면 치매 위험을 증가시키는 과도한 포도당과 인슐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염증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데 이는 치매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뇌의 근육을 강화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단백질이 생성되고 이를 통해 BDNF라고 하는
뇌신경 영양인자가 촉진됩니다. BDNF는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척두엽, 인지 기능과 계산, 결정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작용해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뉴런이, 즉 새로운 뇌세포가 활성화되면 뇌의 전전두엽에서 피질의 회백질 부위가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인지 기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운동은 손상된 뇌세포를 위한 응급처치 키트 역할을 하며, 부상, 뇌졸중,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은 후에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자는 신체 활동이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곧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자가 아는 한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운동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를 닦듯 운동해라라고 권하고 있는데요. 운동은 이를 닦듯이 매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활동이 포함되고, 여기에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 활동,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장시간 앉아있는 거 피하기, 휴식시간에 산책하기, 댄서, 등산, 정원 가꾸기 같은 취미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매일 빼먹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꽉 채워 임무를 완수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때문에 하늘이 바빠지거나 다른 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지면 이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활동을 쳐내려 하고, 이때 주로 운동이 첫 번째 탈락의 희생양이 됩니다. 하지만 저자는 더 이상 운동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동은 그의 일정에서 신성불가침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만히 앉아서 지내지 말자고 저자는 호소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태어난 날과 태어난 이유를 이해하게 된 날이다 라고요. 삶의 목적, 즉 소명의식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하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1년 늘어날수록 치매에 걸릴 위험이 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이 프랑스의 연구는 65세에 은퇴한 사람이 60세에 은퇴한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다른 요인들을 감안한 후에도 약 15%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자는 이 연구의 결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만족스러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정신적으로 도전하는 일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인지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준다라고요. 그래서 은퇴 시점을 가능한 늦추라고 말하면서 은퇴하더라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기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즐겁고 자극적인 활동을 찾고 사회활동을 계속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견하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면 목적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활동적으로 나이를 먹는 삶이죠. 저자는 다른 사람의 뇌를 부검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는 외관상 병든 뇌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지 능력 저하를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인지 예비력 또는 과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뇌 회복 탄력성입니다. 인지 예비력이란 실용적인 관점에서 뇌 활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즉각적으로 처리하고 우회하는 능력입니다. 자동차는 도로를 주행하고 장애물이나 예상치 못한 회전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브레이크와 가속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를 방지하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 재빨리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뇌는 대체 경로를 찾기 위해 작동 방식을 바꾸거나 건강 및 기능에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뇌의 네트워크를 도로라고 가정해 봅시다. 가능한 한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을수록 한 도로가 막히면 방향을 바꾸고 다른 경로를 통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나 도로가 바로 인지 예비력이며, 이러한 인지 예비력은 교육, 학습, 호기심을 통해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합니다. 평생 동안 많은 경로를 발견할수록 뇌는 직면하는 잠재적인 문제나 인지 능력 저하를 잘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됩니다. 인지 예비력은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개념입니다. 당시 UC 샌디에이고 신경과학부의 한 과학자 집단이 요양시설의 노인들을 조사한 결과 뚜렷한 치매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에서 심화된 알츠하이머 병과 외형적으로 일치하는 뇌를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신경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고 여기서 예비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 노인들은 손상을 상쇄하고 계속 평상시처럼 기능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뇌 용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발견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인지 예비력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치매,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졸중 등 다른 뇌 질환과 관련된 퇴행성 뇌 변화를 피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인지 예비력이나 회복 탄력성을 구축한 일은 사회활동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이 삶에 몰입하고 인지 능력을 자극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목표는 인지 예비력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인지 예비력은 교육, 일, 다른 활동을 통해 수년간 뇌에 얼마나 많은 자극을 가해왔는지를 반영하죠. 인지 예비력은 높은 지능 지수, 교육, 직업적 성취, 취미나 스포츠, 여가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는 의학적 증거들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뇌가 궁극적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며 이 지식을 활용하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2019년 신경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학 교육으로 노년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오래된 이론은 틀렸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을 세 가지 교육 수준으로 나눴습니다. 대학 학위를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더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연구 초기에 실시한 사고력 및 기억력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과 인지능력 저하가 늦춰지는 효과 사이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못했고 고등교육이 치매의 발병을 지연시킨다는 사실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연구 저자인 러시 대학교 의료센터의 인지신경과학과장 로버트 윌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높은 교육 수준과 사고력 및 기억력 저하 속도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매가 시작됨에 따라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의 뇌가 더 빠르게 쇠퇴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등교육이 인지 예비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는 치매 증세가 시작되기 수십 년 전에 학교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독서, 학습, 사회활동 등의 형태로 지속적인 교육을 따라가지 않으면 대학이나 대학원 학위가 뇌를 건강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기억력과 노화에는 사용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 개념이 적용됩니다. 사용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이 개념이 적용되죠.
미국 은퇴자 협회의 국제 뇌건강위원회 이사인 사라 렌저록에 따르면은 누구나 이전의 교육 수준에 관계없이 어떤 나이에도 인지 예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는 평생 유연하게 유지되고 성인기 후반에도 새로운 뇌세포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교육이 치매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평생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뇌의 회복 탄력성을 계속해서 구축하고 유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를 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관심 있는 것이나 전에 탐구하고 싶었던 분야를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은 무엇이든 효과를 냅니다. 2014년 신경학회보 유호러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모국어를 배운 후 몇 년 혹은 수십 년 후에 제2의 언어를 배우더라도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자체로서 노화와 관련된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캐나다 요커 대학교 심리학과의 저명한 연구 교수이자 인지신경과학자인 앨런 비알리스톡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알츠하이머 병이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더라도 2개의 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노인들의 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제2 외국어의 복잡성이 쇠퇴 증상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인지 예비력의 일부로서 작용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기술의 복잡성입니다. 수업에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안 되는 것이죠. 편안한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기억력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뇌를 자극해야 합니다. 다음에는 수면과 휴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면의 양과 질은 우리에게 무지막지한 영향을 끼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2013년 한 연구에서 수면 문제를 경험한 노인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의 쇠퇴 속도도 일상적으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심각했습니다. 만성적인 수면 문제가 치매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어느 정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데이터는 이 문제가 치매를 진단받기 몇 년 전부터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면 문제는 조기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미래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은 정화작용을 합니다. 2013년 오레곤 보건대학교의 제프리 일리프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서 수면이 뇌 속 노폐물을 처리하고 뇌를 정화하기 위한 일종의 세팅 기능을 하며 뇌 속 쓰레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룻밤의 수면 부족이 염증 수치를 급증시킬 수 있듯이 하룻밤의 질 나쁜 수면은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뇌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워싱턴 의과대학의 신경과 의사인 데이비드 홀츠먼 박사가 실시한 실험에서 쥐의 수면을 의도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잠이 부족한 쥐는 잠을 잘 잔 쥐에 비해 약 한 달 동안 2배 이상의 알츠하이머 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판을 생성했습니다. 또한 홀츠먼 박사의 연구팀은 깊이 잠든 쥐와 깨어있는 쥐의 뇌 아밀로이드 수치가 25%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틴 야페 박사는 UC 샌프란시스코의 정신의학 신경학 교수이며 뇌건강센터의 소장직을 역임하고 있는데요. 야페 교수는 5년간 75세 이상의 성인 1,300명을 대상으로 1년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몇 년 후 치매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했음을 이 연구에서 발견했던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책 Keep Sharp에는 생활 습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과학계에서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 카드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유리하게 유전자 카드를 재배열함으로써 그 질병에 걸릴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은 뇌 건강을 포함해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상 속 경험이라 하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고 누구와 교류하고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얼마나 잘 자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는지 등을 의미하죠. 2018년 유전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에 태어난 4억 6,600만 명을 포함해 5,500만 가계도의 출생과 사망 날짜를 분석했고 유전자가 사람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까지의 추정치인 20 내지 30%가 아니라 7%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과 장수의 90% 이상은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유사하게 2019년 알츠하이머병 협회 국제회의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띕니다. 그건 바로 유전적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심각한 인지 관련 질환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NA에 문제가 있어도 좋은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금연, 음주 제한 등 획기적인 생활 방식 개선으로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동안 몸과 뇌를 돌보기 위해 오랫동안 택해온 접근 방식은 지나치게 수동적이었습니다. 의학과 역사를 되짚어보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질병이나 기능장애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일 외에는 달리 하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인류는 지난 수십 년간 질병의 조기 발견에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예방에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뇌 건강 분야에서는 조기 발견이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부족합니다. 의사로서 저자가 확신한 것처럼 뇌의 노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최적화된 뇌 혹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뇌를 만드는 것이죠. 네, 이제 끝으로 이성선님의 소포라는 제목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을날 오후의 아름다운 햇살 아래 노란 들국화 몇 송이 한지에 정성 들여 싸서 비밀이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는 그 향기며 꽃을 하늘이 피우셨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와서 눈을 띄우고 차가운 새벽 입술 위에 여린 이슬에 자취 없이 마른 시간들이 쌓여 산빛이 그의 가슴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는 정작의 이유는 당신만이 이 향기를 간직하기 가장 알맞은 까닭입니다. 한지같이 맑은 당신 영혼만이 꽃을 감싸고 눈물처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추워지고 세상의 꽃이 다 지면 당신 찾아가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